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하남을 바꾸는 시간, 내용이 본인을 알고 또 우리 하남에서 시민 활동을 하는 분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고, 여기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니까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지, 우리 또 기후위기 비상행동, 하남 비상행동이 거의 100개 가까운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 대표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걸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도 하남시민연대 대표이지만은 하남시민연대 대표 이전에 또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에서 교산 신도시 탄소 중립을 위한 TF 단장으로 한 3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최근에 이 따뜻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제가 7명의 공동 저자인데요. 여기 제목이 보면은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하는 차원에서 좀 강의를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목을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로 했습니다. 소주제를 보면은 갈등과 경쟁을 넘어 신뢰와 행복으로, 결론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건강한 사회는 바로 행복한 사회. 이제 이 책 주제가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이제 행복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뭐냐? 그러면 지금 과연 행복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 시민단체 활동 자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이렇게 시간 내서,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행복하지 않으면은 이 활동하기가 정말 진짜 힘든 활동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2000년에 합격을 해서 2000년 12월 달이니까 26년 가까이 돼가는데, 감정평가사가 무슨 일 하는지는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교산 신도시 토지 보상, 감정평가액을, 보상액을 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토지 보상보다는 바다 쪽에 어민들 피해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 이제 해상풍력이 들어서면은 그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 피해를 보잖아요. 그 금액 보상액을 산정해 줍니다. 근데 제가 2001년도에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어민들 피해 보상을 시작을 해서 26년째 어업보상 업무만 하고 있는데, 어떤 경험을 갖냐면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든 화력 발전소를 짓든 해상풍력 사업을 하든 어민들에게 보상을 안 해줘요. 왜? 매립하는 지역에 어업권이 있으면 해주지만 어업권이 없으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바다, 그 넓은 바다 아무 데나서 고기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상을 안 해주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어민들은 진짜 새벽에 나가서 아침 8시, 9시에 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숨 걸고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아침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 고기 잡은 걸 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 보상 이제 갑자기 생산량이 막 줄었다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하고 화력 발전소가 바다에 들어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뜨거운 물, 바다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발전소에 뜨거운 열기를 물로 식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온배수, 그 냉배수를, 배수를 갖다가 끌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이제 화력 발전소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민들이 그 매립할 때, 그리고 그 물을 또 바다로 다시 배출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엄청난 양이 평균 수온보다 8도에서 10도 정도 높은 그 뜨거운 물이 그냥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이 들어올 때 그냥 바닷물만 들어오느냐, 그 미생물, 치어,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온다 이거죠. 근데 나갈 때는 뜨거우니까 다 죽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바닷물은, 우리 쇳덩어리가 바닷물 녹잖아요. 차도 바닷가 근처에 하면 녹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리다 보면 녹이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을 그냥 같이 이렇게 바다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발전소가 들어선다 해서 어민들이 단순히 발전소가 들어서니까 매립을 하니까, 매립하면서 흙탕물이 흘러들어가니까 고기를 못 잡는다, 뭐 이런 단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뜨거운 바닷물 때문에 고기 생산량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그물을 던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물 못 던져, 이러고 보니까는 고기는 못 잡고, 근데 보상을 안 주고 사업을 한다.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놓으니까, 이제 제가 어민들에 가서 이제 감정평가사는 사업 시행자가 의뢰를 하면은 의뢰서 받고 평가만 해주면 돼. 근데 이 단순한 논리인데 저는 이제 어민들에게 가서 일단은 사업 시행자 보상을 해줘야지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일이 없어. 어민들 찾아갔죠. 가만히 있지 말고 당하지 말고 보상을 청구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제가 한국부동산원을 감정원을 2005년도에 퇴사하면서 어민들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이제 뭐 매립을 하거나 다리 공사를 하거나 뭐 뜨거운 물을 배출하거나 할 때 보상을 해주는데 사업시행자 보상 안 해주고 어민들도 몰라. 이게 폐가 있는지 몰라. 갑자기 어느 날 100만 원치 잡다가 80만 원, 50만 원밖에 못 잡아. 근데도 이거 이제 생산량이 바다가 썩어가고 황폐화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서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서 화력 발전소 들어서서 여러분들 생산량이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5년 정도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이제 이러면 제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2005년부터니까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사업 시행자와 그 다음에 피해보는 어민들과 싸울 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수산업법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법을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바다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박사학위 받고 이제 전남대학교에 가가지고 어류 양식, 고기를 알아야 되니까 고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해서 또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여수에 있는 전남대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또 수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좀 되니까 이제 한 20년 가까이니까 바다와 관련된 어업보상을 해놓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7년도에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에 제가 박사과정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도시계획학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토지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들도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누가 사고 팔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선만 하는데 도시계획을 하는데 뭐 10만 원짜리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도시계획에서 건물 짓게끔 딱 해주니까 용도 변경하고 도시하니까 10만 원짜리 갑자기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도시계획을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을 가천대학교 가서 상당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2018년 12월 달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3기 신도시를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이제 한참 뭐 기후니 그 에너지니 뭐 이제 탄소 중립이니 이런 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2017년 18년도에. 그래서 이제 신도시를 2018년 12월 달에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앞으로 한 10년은 지나야지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거든요. 그럼 18년이니까 28년도, 29년도 돼야지 사람들이 신도시에 들어와서 사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10년 정도 기간이면은 충분히 이 신도시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천대 도시계획학과의 지도 교수님, 얼마 전에 국토부 차관했던 이상경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인데 지도 교수님한테 탄소 중립도시, 3기 신도시를 탄소 중립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논문을 쓰겠습니다. 이래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태양광은 산을 깎아줘서 태양광을 만든다든가, 저수지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럼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 정도 개념이었지, 도시 자체에 태양광을 입힌다든가, 그 다음에 태양광 가지고 도시 자체를 다 에너지를 다 이렇게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도시에다가 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는 그 개념이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라는 것은 먼 나라 얘기다. 근데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논문을 쓰기에 좀 부담을 가졌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탄소 중립 도시가 되려면 네가 에너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2019년부터 제가 에너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태양광과 풍력은 바다에서 어민들 피해 보상에 대해서 매일 보던 게 풍력이고, 태양광은 저수지에다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전국에 있는 저수지에다가 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그러면서 막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수지에도 고기 잡는 어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태양광 하면서도 관심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풍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수익이 생기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태양광과 풍력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들으니까, 그럼 수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소는 가스하고 석유에서 나오는 거 말고, 우리 태양광과 풍력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도시에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충분히 3기 신도시는 탄소 중립 도시가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을 계속 이제 기회가 날 때마다 교수님들이든 아니면 학회든 누구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21년 이제 지금부터 4년 전이죠. 4년 전에 지금 김동연 도지사님이 도지사로 출마하기 전에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경기도 도지사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30명의 이제 박사급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국회의원이 도지사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를 위한 100개 정책 과제, 정책자를 만드는데 그때 30명 교수팀에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경기도의 도지사 후보로서 정책 제안을 하는데, 그럼 어떤 정책 제안을 합니까? 도로니, 주택 공급이니, 그때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니, 도로 교통을, 강력막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태반이었는데, 아니, 경기도의 그 신도시가 8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신도시와 관련된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교수들 30명 중에서 에너지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도시를 경기도 내에 있는 이 수십 개의 신도시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자. 이랬더니 탄소 중립 도시가 뭐예요? 태양광하고 그 다음에 수소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100대 과제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걸 3개월 동안 스터디를 매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3개월 뒤에는 제 첫 번째 3기 신도시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이 첫 번째 정책으로 이제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3개월 동안 설득을 한 거죠. 근데 듣다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더 이제 가식적으로, 밀어붙이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그런 배경에 보면은, 우리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내용들이 또 이렇게 충분히 시민들과 함께 만들면은 이게 가능하겠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정책까지도 만들었지만은 도지사가 갑자기 이제 김동연 지사가 오면서 그분은 이제 출마 포기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 당선됐을 때 저희가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에서 도민추진단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는데 1개월이 지나도 2개월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더라도 어땠습니까? 경기도에서의 탄소 중립이니 태양광이니 신재생 에너지니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민추진단 회의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민원을 냈죠. 그랬더니 9개월인가 1년이 채 안 돼서 경기도에 9기가와트의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임기 내에 4년 내에 9기가와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는 저는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했지만 일단은 목표 지향적이니까 목표를 세워놨으면은 다는 안 되더라도 절반만 해도 성공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제가 그렇게 에너지와 관련돼서 공부를 해왔는데 이 과정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사업 시행자하고 어민들, 그 다음에 교산 신도시, 아까 이 앞에 있었던 그림이 이 데모하고 있는 모양의 20년도인가 19년도 제가 이 대책이 사무국장이었거든요.
이 교산 신도시입니다. 이 하남시 보이죠? 하남시. 교산 신도시 관련돼서 반대하고 집회하고. 그래서 이 어떤 국책 사업, 에너지 사업도 국책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력망, 지금 가밀지구 변전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태양광도 처음에는 초기에는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이제 상가뿐만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지금은 이제 해상풍력, 바다 어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찬성을 합니다. 왜? 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되는. 그러나 초기에는 뭐든지 갈등이 심하다, 그죠? 이게 갈등이 심한데, 이 갈등에 있어서 저도, 어민들이 아무것도 못 당해서 보상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체감을 해버린 거죠. 체념을 해버린 거죠. 포기해버린 거죠. 이거를 이제, 사업 시행자는 왜? 그만큼 많은 권력과, 그 다음에 그 자금력과, 그 다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어민들에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어민들이 포기하는 거를 경험상으로 그걸 많이 겪은 겁니다. 가밀변조소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전이라는 큰 대규모가 그 가밀지구 그래도 인구가 4만 가까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벌써 공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감정평가소로서 경험을 하는데 너무 이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승리로 끝나버리면은 누군가는 피해보는, 예, 누군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게임으로 끝나버리니까 갈등이 이거는 이제 회복되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이 협상경호원에 있는 이제 저희들 이제 멤버들인데 협상경호원 멤버들은 전부 다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제 노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문제라든가 다 강의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책을 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 이제 건강한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가 갈등과 경쟁을 넘어서 이제 신뢰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행복한 사회로 간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살아온 과정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감정평가사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공부해서 부동산 관련된 책을 쓰고 바다의 어민들 피해 보상을 위해서 어업보상과 관련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까지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 건강한 사회, 요 관련돼서 책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다들 이제 보면은 건강한 사회의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 때, 우리 밑바탕에 있을 때 건강하다고 느끼는가 하면은 그 핵심 키워드가 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과 어떤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때,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지 그게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화를 시도했을 때, 사업, 이제 가밀변조소가 우리 하남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을 하고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경청하고 공감했느냐, 갈등을 해결해서 노력했느냐, 이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지금 2년, 3년이 늦어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쉽냐? 쉬워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쉬운데 이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 좀 고민해 봤거든요. 제가 제주도하고 이것도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 환경을 공부하는 저희들 이제 연구하는 이제 입장에서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또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옛날에 제주도는 전력이 없었어요. 제주도에 전력이 없는데 관광객이 막 몰리니까 그래서 제주도 바람이 많으니까 제주도의 최초의 풍력이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풍력과 육상 풍력이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이제 태양광도 이제 일부 있겠지만은,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라도 쪽에 있는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제주도까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를 했어요. 왜? 제주도에 전력이 없으니까 육지에 있는 전력을 제주도로 보낸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전력을 공급해 줬는데, 어느 순간 제주도에 전력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주도도 화력 발전소도 들어서고 LNG 발전소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풍력도 이제 육상 풍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나오니까 이제 다시 제주도에 있는 전력을 육지로 갖고 오기 위해서 또 케이블을 설치해요. 케이블 설치하는데 거의 조 단위 사업이에요, 조 단위 사업. 이게 완전 낭비잖아요. 이런 짓들을 왜 하는 거예요? 케이블을 또 설치하면은 그냥 설치는 아닌 게 땅을 1m 이상 파야 돼요. 파면서 케이블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파는 순간 또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교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케이블을 설치할 때도 바다에다가 케이블을 설치니까 어민들이 피해보니까 어민들 보상을 해주는데, 과거에 육상에서 제주도로 갈 때 케이블 설치할 때요, 거의 한 3년에서 5년,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왜? 어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한전이 주도를 했거든요. 한전이 어떻게 했냐? 어민들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어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있다가 한전 직원이 연봉이 지금 뭐 1억 억대 되는 연봉들이죠. 이 한전 직원이 어민들 갔는데 어민들이 이 요구 쌍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여기서 공사를 하느냐? 못한다. 그러니까 직원이 역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욕 쌍욕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만나러 가야 안 가요? 안 가. 그러면 3개월, 6개월 지나다가 위에서 야, 니 뭐 하고 있어? 어떻게 됐어? 하면 또 가서 또 얼굴 비쳐. 이러다 이게 공기업의 특성인 거예요. 이게 가밀 변조소도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한전이 직접 하다 보니까 한전 직원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변조소 왔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해. 아니 욕먹어. 와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해. 근데 위에다가 또 보고를 해. 아, 여기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이제 엉터리 보고를 막 하는 겁니다. 언론에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대로 제주도에서 남는 전력을 육사로 끌고 오는 게 한 3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2, 3년 만에 끝났어요. 한전이 한 게 아니고 민간에다가 통치 방식으로 다 위탁을 줘줬어요. 그래서 민간이 개인 기업이 하니까 어민들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서 술 먹고 형님 필요한 게 뭐냐, 동네에 필요한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뭐 밤새도록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수십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5년, 10년 걸리는 게 2, 3년 만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갖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한전이든 뭐 국가기관이든 강제로 어떤 대규모 국책 사업을 했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져버렸다. 그럼 평생 싸우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이게 그 강정마을이죠. 해군기지. 제주도의 강정마을은요, 지금도 두 파로 나눠져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된답니다. 같은 형제지간인데도 지금도 쳐다도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갈등 문제를 연구하는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는데 제주도 강정마을은 지금도 회복이 안 된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상호 이익의 상생 협력. 그 사유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게 서로 윈윈하는 그 협상이 돼야 된다. 누군가 지고 누군가 이긴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둘 다 이길 수 있는 것. 둘 다, 그러니까 뭐 가밀 변조소 사업을 하더라도 또는 대규모 화력 발전소를 짓더라도 대규모 해상 풍력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으면은 손해보는 사람과 손해는 조금 더 줄여들고 이익은 조금 더 줄여가지고 서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를 찾는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바로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수치로 나왔어요. 우리가 과연 행복하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면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느껴. 근데 뒤돌아서 보면은 배부르면 뭐하냐?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치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GDP가요,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10위. GDP는 21위고요. 세계의 경제 대국입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건강한 수명. 진짜 오래 살아요. 그 수명 기대 수명이 저희가 80세가 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계 3위입니다, 기대 수명은. 장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를 따져보니까 143개국 중에서 52위입니다. 이건 24년도 기준인데 26년도는 어떻습니까?
행복지수가 52에서 더 올라갔을까요? 더 떨어졌을까요? 행복지수가 올라가. 떨어져. 26년도에는 67입니다, 67이. 지금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적이잖아요. 교통사고도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해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심리적으로는 불안해. 그 이유가 뭐냐?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고, 자기 선택의 삶의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직장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고, 내 자유 의지가 없으니까 이게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행복지수를 따지는 5가지 요인이에요. 근데 2개는 대한민국 경제적인 면에서는 위인데 3가지 면에서는 하위다 이거죠. 삶의 선택의 자유가 104위. 그러니까는 공교육이 어떻습니까? 초중고 시키는 것만 했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보낸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오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의지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사회적 신뢰, 관용과 청렴과 사회적 신뢰가 낮다. 이거는 뭐냐? 상대방을 서로 못 믿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한전하고 공기업하고 피해보는 주민들하고 못 믿는다 이거죠. 한전은 자기가 오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라. 어민들은 너가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욕부터 하는 거고. 서로 못 믿는다. 그죠? 이런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방안을 이제 몇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아직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행복지수가 낮은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경쟁, 비교, 우리 SNS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고, 돈 쓰고, 지금 주가가 누구는 뭐 주식을 띄어서 몇 억을 벌었다. 이런 것만 들으니까 어때요? 아, 나는 왜 이렇지? 이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니까. 정보가 넘치는데 자기하고 비교하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뢰관계. 그 다음에 고립.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고립되는 거. 그러니까 기후환경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 관련돼서 왜 기후환경이 스트레스냐?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팔당대교 과거 강원도 갔다가 제가 하남 넘어올 때, 진짜 강원도는 진짜 그때 옛날에는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강원도도 미세먼지가 있어. 근데 강원도에서 하남 넘어오는데 팔당대교 넘어오기가 싫어. 우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트레스. 바로 또 그 미세먼지 허여들은 바로 이제 건강에도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취약계층 어떻습니까?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을 더 전기력 때문에 못 튼다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 생명과 관련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이러한 이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인식할 때부터 어떤 국가가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통할 때도 듣는 것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할 때 나와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듣고 또 듣고, 민감할수록, 갈등이 많을수록 또 들어라, 더 들어라. 10배를 토할 때까지 들어라. 이게 이재명 대통령 소통의 방식입니다. 근데 과연 제가 이제 이 내용과 관련돼서도 여러 차례 다른 데도 얘기했지만은 기후위기,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감의를 왔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 같이 행동을 했느냐? 아니다는 거죠. 3번 만나고 강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감일지구거든요. 정치인들 만나면요. 전력 문제 하면은 감일부터 얘기를 합니다. 다 알아. 근데 에너지 장관이 와서 하겠다는데 3번 만나 끝났어요.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하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하고 싶어. 근데 방법을 몰라. 그럼 남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 욕심은 있어. 자기가 에너지 장관이니까 이 갈등 문제 해결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꾹 쥐고 있어. 그러면 청와대 내에 갈등 비서관이 있어요. 그한테 넘겨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꼭 쥐고 있어. 이러니까 해결도 못하고.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국가 전력 산업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보와 타협, 그 다음에 윈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서로 윈윈을 하려면은 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저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이 왜 중요하냐? 10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였고, 그 100여 개의 시민단체는 또
수십 명의 회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이 모범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100여 개의 단체가 또 회원들에게 그게 전파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간의 개인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개인과 어떤 시 또는 공공기관, 국가기관과의 갈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이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하나하나 생긴다 그러면 회원들에게 전파가 된다 그러면 그 단체의 활동이 다 회원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기후위기라든가 에너지 전환이 공동의 목표를 경험하고 달성하면 거기에 내에서 단체에 신뢰가 생기고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행복지수에 있어서 세 가지 부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를 해서 누군가에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워야 돼요. 수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자율성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연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힘이 합해지는 통제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가는 거죠. 지금 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지금은 미미하답니다. 그럼 이게 커지면은 수익이 점점 더 늘어가는 거죠. 그럼 부의 창출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저소득층과 공유할 수 있는 재원이 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 시민단체 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내에서도 갈등, 시민단체와 국가 또는 지자체와의 갈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 단계부터 해가지고 소통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단계.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관계가 아니고, 이 사회가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패자가 없이, 한 사람의 독자, 승자가 없이 같이 이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는 과정이 서로 이렇게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이제 요 PPT 자료는 제가 그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그 이런 거 만들려면 한 반나절은 걸리는데 한 30분 만에 만든 PPT입니다. 거기에서 물어봤더니 이런 활동을 하랍니다. 동네 안부, 동네 주민들과 공동으로 식사하고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해결해서 공농장을 상설하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장이 당선이 되잖아요. 시장이 누군가 당선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 사람 찾기 어려워요. 다 그렇게 공론화하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통이 부족하다면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시민단체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공론장을 만드는 겁니다. 시장에게 요구를 해서 뭔가 큰 국책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과 수기할 수 있는 공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례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3기 신도시는 이런 도시입니다. 지금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위 그림에서 보면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남 교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기 도로를 보면 도로 폭을 보십시오. 자동차 도로가 3분의 2에서 5분의 4를 차지합니다. 이제 인도도 없어. 자전거가 다니니까 인도도 없어. 그러니까 도로가 사람이 원래는요, 자동차 다니는 도로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 근데 지금 차가 다니니까 사람이 피해 다니는 거지. 원래 자동차 다니는 것도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럼 이 신도시에서의 탄소 중립 도시를 표방하는 건데, 이 신도시에서는 이 도시 설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도로 폭이 어떻습니까? 한쪽 구소로 밀었죠. 자전거하고 이 자전거 옆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 로봇, 자율주행 로봇, 택배 로봇, 배달하는 택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외곽에 그냥 녹지 공간. 이런 도시. 그러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게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15분 도시, 차 없는 거리. 그냥 자전거로만 이동하자. 이런 도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